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강사라는 절에서 여러 날을 묵고 있던 김삿갓은 다시 그곳을 떠나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강사에서 반울행자라는 젊은 중을 만나 깊이 정이 들었던 김삿갓인지라 그곳을 떠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던 김삿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삿갓은 또다시 방랑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집을 떠나서 방랑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악한 사람도 많았고 교만한 사람 또는 허풍쟁이도 있었지만은 반울행자 같은 어질고 마음씨고 온 사람도 덜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삿갓도 사람인지라 그 정에 이끌려 그만 그곳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김삿갓은 모든 미련을 떨쳐내고 또다시 방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강사를 떠나 또다시 정처 없는 발길을 옮기는 김삿갓. 그가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어김없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은 어디서 어떤 일이 김삿갓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의 김삿갓 이야기 이제 전해드립니다. 효자시. 김삿갓은 언덕길을 혼자 걸어 올라가며 생각해본다.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일찍이 맹자는 사람은 태어났을 당시에는 누구나 착하다고 말하며 성선설을 주장한 바 있었다. 본신은 착하던 사람이 사회학에 무리들어 악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학자였던 준자는 맹자와는 정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성은 악하지만은 교육을 받아 착하게 된다는 것이 성악설의 주장이었다. 김삿갓은 두 학설의 시비에 가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를 악한 존재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도 잔인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을 보면은 흔히들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니 혹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오고 있지 않던가. 반울행자야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서강사에 들러 많은 지식을 얻었다. 명부존과 산신각의 유래를 알게 된 것도 커다란 소득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 흐뭇한 소득은 이 각박한 세상에 아직도 반울행자와 같이 천진난만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김삿갓은 반울행자를 생각하며 기나긴 고갯길을 무심히 걸어 올라오다가 벼랑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좁다란 오솔길 위에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세히 보니 언제 죽었는지 몰라도 썩어가는 시체에는 파리떼가 득실거리고 있었다. 시체 옆에는 쌀이 조금 들어있는 디움박과 지팡이 하나가 놓여있는 것으로 봐 시체의 주인공은 거지임이 틀림없었다. 거기 거지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깊은 산중에서 이런 꼴이 되었을까? 김삿갓은 치근한 생각이 들어 손을 휘둘러 파리떼를 멀리로 쫓아보냈다. 그러나 썩은 고기에 맛을 들인 파리들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또다시 시체에 새카맣게 달라붙는 것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도 하나의 걸개에 지나지 않으므로 김삿갓은 눈앞의 시체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세상 인신이 야박도 하지.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노상도 없지도 않았을 터인데 흙 한 줌 끼얹어줄 선심도 없었더란 말인가. 김삿갓은 시체를 매장해줄 생각에서 삿갓과 두루마기를 벗어 붙였다. 그러나 광야를 파려 해도 무슨 쟁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시체를 오막한 장소에 끌어다 놓고 여기저기서 흙을 옮겨다가 무덤을 만들어주자니 무덤답지 못한 무덤을 만들어주는데도 꼬박 한낮을 걸렸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나니 이제는 형식적이나마 제사를 지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주려면 잿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제사는 한 수의 시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김삿갓은 무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으려 다음과 같은 시를 소리내어 읊었다. 성도 이름도 모르는 그대여, 그대의 고향은 어디이던고. 낮에는 썩은 몸에 파리가 들끓더니 저녁에는 까마귀가 고혼을 울어주네. 짤막한 지팡이는 그대의 유물이요, 몇 대박 남은 쌀은 구걸한 먹거리인가. 암말 사람들은 내 말 좀 들어보소. 흙 한 줌 날라다가 풍상이나 가려주지. 제사를 지내주고 나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내 팔자는 기박하기도 하지. 언젠가는 깊은 산중에서 복상산 젊은이를 내 손으로 장사 지내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거지의 시체 무덤까지 만들어 주었구나. 김삿갓은 팔자 타령을 하며 발길을 서둘렀다. 날은 자꾸만 저물어 오는데 아무리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다. 제 길을 인가가 없으니 오늘 밤은 어느 톡을 신세를 져야 한다는 말인가. 비록 톡을 속에서 잔을 하니 있어도 거지의 시체를 매장해 준 것은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 인정이라도 없다면 인생을 무슨 보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싶었던 것이다. 땅거미가 저갈 무렵에 고갯길을 넘어오다 보니 저만큼 산기슭에 우막살이 하나가 있었다. 그 집을 찾아가 하룻밤 신세를 부탁하니 주인이 고맙게도 좋은 수를 가르쳐준다. 오늘이 바로 고개 넘어 김참봉 때 회갑날이요. 이왕이면 그 집으로 찾아가 보시오. 그 집에서는 회갑잔치를 위해 소까지 잡았으니까 그 집에 가면 진수성찬을 배가 터지도록 얻어 자실 수가 있을 것이요. 말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돌 지경이었다. 김창봉댁이 어디오이까? 저기 보이는 고개 위에 올라서면 그 집이 바로 눈 아래 내려다 보이요. 오늘 밤은 회갑잔치를 지내느라고 마당에 차이를 쳐놓았고 등불도 환히 켜놓아서 장님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요. 김삿갓은 고갯길을 부지런히 걸어 올라왔다. 고개 위에 올라서니 과연 저 산 아래 잔치집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보인다. 불이 밝은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오가는 모습도 분명하게 보였다. 회갑잔치를 지내기 위해 소까지 잡았다면 김참봉댁은 이만저만한 부자가 아닌가 보구나. 오랫동안 절에서 채식만 해온 김삿갓은 오늘 밤이야말로 술과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작 잔치집으로 찾아와 보니 술좌석은 여기저기서 푸짐하게 벌어져 있지만 김삿갓을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나는 지나가는 과객이올시다. 이 좋은 잔치에 나도 한몫 끼워보고 싶군요. 김삿갓은 염치불구하고 한몫 끼어들려 하였다. 그러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김삿갓의 초라한 몰골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이 자리는 점잖은 분들을 모시는 좌석이니 다른 좌석으로 가보시오 하고 이런자에 퇴짜를 놓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은근히 부하가 동했다. 자고로 잔치집에서는 지나가던 거지에게도 배불리 먹여보내는
미풍이 있지 않았던가.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풍이었다. 그러나 시비를 따질 수 없는 일이기에 다음 좌석으로 찾아가 똑같은 부탁을 해보았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여기서는 당신이 동석할 자리가 아니요. 다른 데로 가보시오. 하고 따돌려 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마침내 분통이 터졌다. 여보시오들, 회갑잔치 때는 지나가던 거지도 흉숭하게 대접해 보내는 법이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니 당신은 남의 잔치집에 와서 시비를 걸려는 것이요?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요. 술을 한 잔 얻어먹거든 축시라도 한번 써올릴까 했는데 이제는 축시를 쓰기는 틀렸어. 축시 대신에 다른 시를 한 수 써줄 테니 김참봉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김삿갓은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써갈겼다. 사람이 사람 집에 와도 사람 대접을 안 하니 주인의 인사가 사람답지 못하다. 잔치집에서 손님을 쫓으면 인사가 아니니 주인 인사가 사람답지 못하다. 김삿갓이 이 시 한 수를 갈겨놓고 그 자리를 막 떠나려고 하는데 이날의 주인공인 김참봉이 달려와 그 시를 읽어보고 김삿갓의 손을 황급히 붙잡는다. 어이구머니, 아랫사람들이 황망간의 선배님을 몰라보아 결례가 많았소이다. 내가 이 집 주인이니 선배님은 나를 보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한 잔 드십시다. 김참봉은 글줄이나 배운 사람인지 선비에 대한 대접이 제법 깍듯하였다. 김삿갓은 굳이 심술을 부릴 생각은 없어서 머리를 숙여버리며 말한다. 오늘의 수연을 축하올리옵니다. 김참봉은 노인들이 모여 앉는 자리로 김삿갓을 데리고 오더니 이분은 지나가던 선비님이시오. 시가 매우 능하신 모양이니 모두들 자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며 김삿갓을 상자로 모시는 것이었다. 노인들은 불의의 불충격을 한결같이 시덥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늙은이가 옆에 놓여있는 삿갓을 몇 번이고 눈여겨보더니 아니 저 흐르는 삿갓 선생이 아니시오이까? 하고 놀라는 것이 아닌가. 그 소리에 동속했던 사람들은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삿갓 선생? 이 사람들아 그 옛날 영월 백일장에서 장훈급제를 하신 그분 말일세. 자네들은 그분의 시를 천하의 명시라고 노상 감탄해 오고 있지 않는가? 예, 저분이 바로 그 시를 준 어르신이란 말입니까? 너희들은 백일장에 장훈급제한 김삿갓의 시를 평소에도 무척 애송해 오고 있었기에 문제인물이 그 시의 작자임을 알고 나자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김참봉도 김삿갓에게 새삼스레 술잔을 올리며 말한다. 거기하신 어른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노생으로서는 다시 없는 영광이오이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앞을 다투어가며 김삿갓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하였다. 김삿갓은 오랫동안 술에 굶주렸던 판인지라 한 잔도 사양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그리하여 모두들 취용이 도도해 왔을 때 김참봉은 아들 칠형제를 모두 불러내 김삿갓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키고 나더니 오늘은 노생의 회갑날이옵니다. 선생은 우리 가문을 위해 축시를 한 수만 휘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두고두고 가보로 삼을 것이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동석자들도 약속인 한 듯이 박수갈치를 보냈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 김삿갓 자신은 그렇게 귀빈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글쎄올시다. 주인 어른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한 수 써보기로 할까요? 김참봉은 어쩔 줄 모르도록 기뻐하며 아들들어 지필목을 빨리 준비해오라고 긴급 명령을 내린다. 이윽고 김삿갓은 붓을 들어 일필휘지로 첫 행을 써갈기는데 필적은 장강유수처럼 활달했으나 그 문구는 너무도 놀라운
내용이었다. 저기 앉아있는 저 노인은 사람 같지 않구나. 너무도 모욕적인 문구여서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참봉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김삿갓을 에워싸고 구경을 하고 있던 아들 치영제의 얼굴에도 분노의 빛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김참봉은 그렇잖아도 조금 전에 주인 인사가 사람답지 않다는 시를 보아온 일이 있는지라 김삿갓을 몹시 아니꼽게 여겼다. 그러나 장본인보다도 더욱 노염이 북받쳐 오른 사람들은 치영제들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 같지 않다니 그렇다면 짐승 같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이 주먹으로 켜지며 여보시여, 당신은 죽고 싶어 환장을 했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정면으로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김삿갓의 태도는 태연자약하였다. 허허, 젊은 양반이 성미가 왜 그렇게도 급하오? 다음 구절을 두고 보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써가지고 것이었다.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신 것만 같으네. 두 번째 구절을 보고 난 노인들은 제각기 혀를 털며 감탄을 맞이 않는다. 그렇지, 신선이니까 사람일 수가 없는 일이지. 글이란 참으로 절묘한 것이로구나. 귀구를 보았을 때에는 모욕적인 말인 것 같더니 성구를 보고 나니까 모욕적이던 구절이 대번에 기막힌 명구로 되어버리는걸. 아닌 게 아니라 석가 선생이야말로 시에 있어서는 귀신 같으신 분이네. 동석했던 노인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주고받는다. 그러나 김삿갓의 기발한 재주에 감탄하는 사람은 비단 노인들만이 아니었다. 모욕감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던 김참봉 자신도 이작 신선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였다. 그리고 치영제의 얼굴에도 환희의 빛이 넘쳐올랐다. 김삿갓은 아는 체도 아니하고 이번에는 전구를 써갈긴다. 스라의 7 아들은 모두가 도둑놈이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모조리 도둑놈으로 몰아버리는 데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모처럼 환희에 넘쳤던 분위기가 또다시 송두리째 뒤집히고 말았다. 도둑놈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칠영제의 얼굴에는 또다시 불쾌감이 넘쳐올랐다. 동석한 노인들도 모두가 불안스러워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런 일은 아랑곳 아니하고 거기서 일단 붓을 놓는다. 그리고 주인 아들 칠영제를 하나씩 둘러보며 이렇게 말한다. 목이 걸걸하니 나 술 한잔 주려고. 마지막 구절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술을 마셔가며 좀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하겠소. 그러나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고 보니 젊은이들은 마지막 한 구절을 좋게 써받기 위해 제각기 술을 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맏아들이 김삿갓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며 말한다. 선생님, 마지막 결구만은 부디 좋게 써주시옵소서. 김삿갓은 술잔을 받으며 껄껄껄 웃었다. 부처님의 코가 높고 낚이는 석수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 칠영제가 효자가 되느냐 폐륜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붓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은연중에 엄포였으면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으리라. 김삿갓이 그처럼 도도하게 나오니 칠영제는 아무리 싫어도 술을 저마다 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결구를 쓰지 않고 감질만 내고 있으니 좌중의 관심은 그리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김참봉도 등이 은근히 달아오르자 주전자 하나를 새로 들고 오더니 김삿갓에게 술을 직접 따라주며 이 술은 농생의 회감로를 위해 노처가 손수 담가두었던 옥로주올시다. 이 술을 드시고 우리 아들 치영제를 모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순당께서조차 그처럼 간곡하게 말씀하시니 아드님 치정제를 모두 효자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려. 김삿갓은 술을 마실 만큼 마시고 나서 붓을 들더니 다음과 같은 결구를 일기가성으로 휘격여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늘에서 복숭아를 훔쳐다가 수연을 올리는구나. 김삿갓이 마지막 구절을 휘갈기고 붓을 던져버리자 좌중에서 환호성이 폭발하였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까지도 도둑놈 취급을 받아오던 치정제가 순식간에 효자로 둔갑을 했기 때문이었다. 아버님의 장수를 위해 하늘에서 복숭아까지 훔쳐올 정도라면 세상에 그런 효자가 어디 있으랴. 그야말로 천번 만번의 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글재주였다. 와, 글이란 참으로 존귀한 것이로구나. 누가 하니래 그러기에 옛날부터 필지묘, 설지묘, 도지묘를 삼묘라고 일러보지 않는가? 동석했던 늙은이들이 제각기 감탄을 맞이하는 중에 늙은이 하나가 김삿갓에게 말한다. 사갓 선생의 철면 필봉에는 귀신도 떨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요. 김삿갓은 웃으며 대답한다. 글쎄올시다. 나의 필봉에 귀신이 떠올른지 어쩔는지 아직 시험을 해보지 않아 모르겠소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술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못난 놈인 것만은 틀림이 없사옵니다. 김삿갓이 익사를 부리는 바람에 좌중에는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김삿갓은 축시를 한 수 써준 덕택에 김참봉 댁에서 10여일 동안이나 날마다 주지님 속에서 살아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10여일을 붙박이로 고기만 먹다 보니 나중에는 고기를 보기만 해도 입에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고기하고 나하고는 본디 인연이 없는 것. 이제는 이 집을 떠나 나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구나. 김삿갓은 어느 날 초반 후 주인이 없는 틈에 바람을 둘러매고 표현이 당량의 길에 올랐다. 인사를 정식으로 나누고 떠나려면 수속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떠날 때에는 언제나 말없이 떠나는 것이 그의 습성이었던 것이다. 이날도 산천 경계를 구경하며 진종일 산길을 걸었다. 새소리, 물소리를 들어가며 산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느라면 마음은 언제나 가을 하늘처럼 맑아왔다. 얼마를 오다 보니 저만큼 노승 하나가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한여름 탓인지 노승은 하얀 가사를 입고 있는데 가사의 빛깔이 유난히 하얗게 보였다. 서로 지나치게 되자 김삿갓이 고개를 숙이려 보이니 저쪽에서도 합장 배려를 하며 지나가 버린다.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래도 웬일인지 마음속으로는 서로 간에 깊이 통한 것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불가에서는 소매만 스치고 지나가도 타생지연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막 지나쳐버린 그 스님하고 자기하고는 그 이상의 깊은 인연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이상의 깊은 인연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김삿갓은 산길을 걸어가며 곰곰 생각해보다가 벼랑간 그 스님하고 나하고는 산을 사랑하고 물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었구나 하고 소리내며 중얼거렸다. 대자연 속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점에 있어서는 김삿갓도 탁발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탁발승은 마음의 돌을 닦기 위해 떠돌아다니지만은 김삿갓은 단지 산이 좋고 물이 좋아서 자연 속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피차간에 산을 사랑하고 물을 좋아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아닌가. 그러자 김삿갓은 옛날 천응이라는 탁발승이 읊었다는 명시 한 수가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하얀 가사, 눈처럼 하얀 가사, 입고 다니는 지 몇 세월인고 봄바람에 가볍게 불리며
산과 물과 끊임없이 이별하오. 산과 물과 끊임없이 이별을 계속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탁발승의 심정을 절묘하게 표현한 시였다. 이날 날이 저물자 김삿갓은 산기슭에 있는 객주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김삿갓이 객실로 찾아드니 먼저 온 손님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방 한복판에 큰 대자형으로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워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기는 했으나 눈두덩이 실룩거리는 것을 보면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였다. 고약한 친구, 사람이 들어와도 일어날 줄을 모르다니 경우가 목통 같은 놈이로구나. 김삿갓은 비위가 거슬려 한편 구석에 주저앉으며 헛기침을 크게 보였다. 돼지같이 뚱뚱한 손님은 그제야 꼼찔꼼찔 일어나주며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자려면 방이 비좁을 터인데 너형도 여기서 자고 갈 생각이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좁으면 좁은 대로 하룻밤 같이 지냅시다. 나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요. 김삿갓은 듣기 좋게 말하며 초면 인사를 청했다. 그러나 뚱뚱보 손님은 너는 농사를 지어먹는 박서방이요. 하고 간단한 한마디만 내던지고 그냥 외면을 해버린다. 농사꾼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 그렇게도 살이 쪘는지 방안이 비좁아 보일 정도로 몸이 부대하였다. 이윽고 저녁상이 들어왔다. 저녁상은 겸상으로 들어왔는데 반찬은 된장찌개와 콩나물 무침 한 접시가 있을 뿐이었다. 겸상일 경우에는 두 사람이 식사를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삿갓이 손을 씻으려고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와 보니 박서방은 벌써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여 된장찌개와 콩나물 접시가 어느새 바닥이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숟갈을 들고 마주 앉았다. 그러나 박서방은 못 본 채 하고 나머지 된장찌개마저 정신없이 먹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하도 어이가 없어 숟갈을 손에 든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배알이 꿀려와서 마침내 이렇게 말을 걸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노용의 띠가 무슨 띠인지 알 수 있겠어? 신랄하게 꼬집은 소리였다. 그러자 박서방은 음식을 전방 씹어가면서 노형이 관상을 공부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띠인지 한번 알아맞혀보구려. 하고 건성으로 말할 뿐이다.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관상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말투다. 무지막지하기 짝없는 위인이었다. 김삿갓은 이왕 말을 꺼내놓았으니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보나마나 노형은 돼지띠가 분명하오. 어떠서 내 말이 맞지요? 박서방의 반성을 촉구하려고 그렇게 말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둘이 나눠 먹어야 할 반찬을 혼자만 처먹고 있으니 그게 바로 돼지행실이 아니고 뭐겠냐는 뜻이었다. 뚱뚱보 박서방이 정말로 돼지띠였다면 아무 문제도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돼지띠가 아닌 사람을 덮어놓고 돼지 취급을 했다면 박서방이 뺨을 갈겨도 김삿갓은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김삿갓은 그런 경우까지 각오하고 돼지띠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서방은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된장찌개와 콩나물을 연방 퍼먹어가면서 틀렸어. 나는 돼지띠가 아니요. 관상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알아맞히지 못하오. 하고 김삿갓을 비웃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김삿갓은 박서방의 장작개비 같은 무신경에 거듭 놀라서 않을 수가 없었다. 그제야 깨닫고 보니 어느새 반찬 접시는 완전히 바닥에 드러나 보였다. 김삿갓은 하도 어이가 없어 숟갈을 덜렁 놓아버렸다. 이왕이면 내 밥까지 모두 자셔버리지 그래요? 반찬 없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김삿갓은 수제 저녁을 굶기로 작정하고 그런 방법으로나마 박서방에게 수모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서방이라는 자는
내 밥까지 먹으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이는지 대바람에 밥그릇을 집어들며 말한다. 왜 그러시오? 배가 불러 밥 생각이 없어 그러는 모양이구려. 김삿갓은 갈수록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인두껍을 쓴 돼지였더란 말인가?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신경이 무딜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먹고 싶지 않으니 안심하고 내 밥까지 자시란 말이오. 그러면 도영의 밥을 내가 대신 먹어주리다. 그러고 나서 박서방은 김삿갓의 밥을 탐욕스럽게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거기까지도 좋았다. 사람이라면 체면하는 것이 조금은 있어야 하는 법인데 박서방은 맨밥을 꾸역꾸역 입안에 쳐넣어가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두 그릇을 더 먹게 될 줄 알았으면 반찬을 적당히 나눠 먹었을 터인데 반찬 없는 밥을 먹자니 목이 메우는걸. 그 소리에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여보시오. 밥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천천히 자시오. 반찬 없는 밥을 허겁지겁 자시다가 아차 잘못하면 목이 막혀 저승에 가게 되겠소. 어따 먹다 죽으면 그야말로 상팔자지 뭘 그래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김삿갓은 웃으면서 다시 말한다. 참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당신은 돼지띠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띠요? 그거나 좀 합시다. 박서방은 먹기에 바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는지 대답조차 안 한다. 그는 목춤을 추어가며 맨밥 한 그릇을 개는 감추듯 잠깐 사이에 먹어치우고 나더니 목을 내뽑아 깨르륵 하고 용트림을 길게 하면서 이제야 겨우 간에 기별이 오는군. 뭐니 해도 농사꾼은 순대가 불룩해야 하는 법이야.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밥이 더 있다면 한 그릇 더 자실 수도 있겠소. 주기만 하면 먹죠. 뭐가 무서워 못 먹겠소이까. 도대체 당신은 무슨 띠기에 밥을 그렇게도 많이 자시오? 밥을 많이 먹는 것이 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왜 물어보시오? 상관이 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요. 김삿갓은 임시방편으로 어거지 대답을 꾸며대었다. 그렇다면 말해주리다. 나는 돼지띠가 아니고 개띠요. 병술생이니까 개띠가 아니고 뭐겠소.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일부러 크게 내쉬어 보였다. 휴, 개띠라니 이제야 마음이 놓여. 나는 당신이 혹시라도 호랑이 띠가 아닌가 해서 아까부터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오. 박서방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아니, 개띠거나 호랑이 띠거나 그게 무엇인데 뭐가 무서워 가슴을 졸였단 말이오. 김삿갓은 눈 딱 감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당신은 개띠면서도 음식을 그렇게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으니 당신이 만약 호랑이 띠였다면 나까지 잡아먹었을 게 아니오. 좀처럼 말하기 어려운 신랄한 조롱이었다. 그러나 박서방은 그 말이 조롱인 것도 모르고 제법 점잖게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예, 여보시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소? 개 띠거나 호랑이 띠거나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오. 박서방은 밥상을 물리고 나자 그 자리에 쓰러지기가 무섭게 코를 골기 시작한다. 김삿갓은 박서방이 무섭게 뚱뚱해진 운행을 그제야 깨달았다. 저녁밥을 두 사람분이나 처먹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잠만 자고 있으니 돼지처럼 살이 찔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불현듯 반월행자를 연상하였다. 반월행자는 내게라면 사죽을 못 쓰는 궤벽은 있었지만 남을 도와주려는 데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그러나 박서방은 남이야 굶거나 말거나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세상은 그래서 요지경 속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박서방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해괴한 사건은 그날 밤 오밤중에 또 한 건 발생하였다. 바로 그날 밤 삼경무렵이었다.
김삿갓은 정신없이 잠을 자다가 웬일인지 한밤중에 잠이 절로 깨어졌다. 그리하여 옆을 돌아다 보니 분명히 곁에서 자고 있어야 할 박서방이 온데간데 없지 않은가. 아니, 이 사람이 어디를 갔을까? 깜짝 놀라 일어나 알아보려고 하는 바로 그때 장진문 너머 주인방에서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누가 너는 때 혼자 사는 과부가 재미를 좀 보기로 뭐가 나쁘단 말이야? 하고 우격다짐으로 졸라대는 목소리는 분명히 박서방의 음성이었다. 누가 알면 내가 곤란하잖아요. 하고 말로나마 거절해 보이는 음성은 틀림없는 주인 마누라의 목소리였다. 김삿갓은 생각조차 못했던 사태가 벌어졌음을 알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서방이라는 자가 밥을 2그릇이나 처먹고 초저녁부터 잠을 자더니 이제는 한밤중에 주인 마누라까지 덮치는구나. 김삿갓은 솔직히 말해 박서방의 후한 무치가 괘씸하기보다는 그의 만영이 은근히 부럽기까지 하였다. 박서방이 또 졸라댄다. 한밤중에 단둘이 하는 일을 누가 알겠느냐 말이야. 아무 소리 말고 어서 말 들어요. 윗방에 손님이 있잖아요. 모질게 거절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핑계만 대고 있는 것도 어쩐지 수상하였다. 거기에 대한 박서방의 항변이 걸작이었다. 그 사람은 정처 없이 자고 있는 걸 그 친구는 워낙 시원찮은 위인이니까 알고 있어봤자 별것 없다고. 김삿갓은 무시를 당한 것이 분하기보다는 우습기만 하였다. 그래도 주인 마누라는 얼른 결심이 서지 않는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잖아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러지 말고 어서 저 방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다고 선뜻 물러날 박서방은 아니었다. 대장부가 칼을 뽑았다가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야. 비차관이 좋은 일인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냐 말이야. 박서방은 그렇게 투덜대며 여인의 어디를 어떻게 눌러대는지 여인은 들어간 하고 외마디 감격성을 지르더니 다시는 말이 없었다. 박서방의 목적이 달성돼 이제는 일진 광풍이 일어날 형편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그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이불을 머리 위까지 푹 뒤집어 써버리고 말았다. 도둑고양이한테 재물을 도둑만든 듯한 아쉬움만이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자 박서방은 천연덕스럽게 아랫방에서 올라온다. 그야말로 개선장군처럼 우쭐하는 얼굴이었다. 어디를 갔다 오시오? 김삿갓은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았다. 박서방이 만약 양심적인 인물이었다면 타서나마 어색한 빛이라도 보여주었어야 모를 일이다. 그런데 그는 어찌나 뻔뻔스러운지 이불이의 네 활개를 쭉 뻗고 큰 대자로 누워버리며 소변을 보고 오는 길이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자꾸만 밉살머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한 감정은 일종의 시기심임이 분명했지만 아무튼 그냥 넘겨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소변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요? 주인 마누라의 배에서 소변을 봤단 말이요? 하고 무의식 중에 채신머리 없는 말투로 쏘아붙였다. 박서방은 그제야 비밀이 탄로난 것을 알았는지 싱긋 웃어 보인다. 노형은 모든 것을 죄다 알고 있었구려.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남녀관계란 알고 보면 모두가 그렇고 그런 건 아니요. 박서방은 비밀이 탄로난 것을 알고 나서 개구리가 물을 뒤집어 쓴 것만큼도 놀라지 않는다. 김삿갓은 그의 후한 무치가 더 괘씸하게 여겨져서 다시 이렇게 비꼬아 주었다. 당신은 개띠라고 했죠. 그러나 여자를 함부로 잡아먹는 걸 보면 역시 당신은 호랑이띠가 분명하오. 그러나 박서방은 코방귀를 뀌면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씹으려대는 것이었다. 내가 여자를 잡아먹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아침에는 반찬이 어제 저녁보다 훨씬 좋게 나올 테니 두고 보시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조반상이 나왔는데 과연 박서방이 예언한 대로 아침 반찬은 저녁 반찬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호합판이었다.
어제 저녁에는 된장찌개와 콩나물이 모두 한 그릇으로 나왔었는데 아침상에는 된장찌개도 따로따로 나왔거니와 닭고기국에 굴비까지 곁들여 있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삿갓은 먹기는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아 또 한 번 비꼬아 주었다. 생각조차 못했던 닭고기까지 먹게 된 것은 노영이 간밤에 수고한 덕택이요. 박서방은 씩 웃으며 말한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김삿갓은 조반을 먹기 무섭게 길을 떠나며 또 한 번 비꼬아대었다. 나는 먼저 떠나오. 당신은 며칠 더 묵어야 할 거요. 예, 여보시오. 놔두고 떠날 테니 노영은 한 걸음 먼저 떠나시오. 말은 그렇지만 박서방이 그의 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김삿갓은 이날도 전과 다름없이 산길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웬일인지 이날따라 삼천경계의 아름다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용히 반성하였다. 나는 수양이 너무도 부족하구나. 남의 일에 대해 내가 왜 이다지도 감정이 거칠어졌단 말인가. 진종일 삭막한 기분으로 산길을 걸어오다가 해걸음에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 길가에 있는 부잣집을 찾아갔다. 주인을 부르니 50가량 되어 보이는 유관을 쓴 영감님이 나온다. 지나가던 나그네 올시다. 죄송스럽사오나 하룻밤 신세 좀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김삿갓은 주인 영감님에게 허리를 정중히 굽혀 보이며 부탁하였다. 최풍원이라는 주인 영감은 김삿갓의 행색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저녁만은 내 집에서 대접하리다. 그러나 집에 사정이 있으니 잠자리만은 다른 데 가서 구해보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밥만 얻어먹고 잠자리를 구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14달이 대낮같이 밝은 밤이었다. 최풍원 댁 마당가에는 연자방앗간이 있는데 방앗간 옆에는 헛간이 하나 달려 있었다. 헛간 속을 들여다보니 마른 풀이 그득히 쌓여 있다. 에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김삿갓은 마른 풀 속에 몸을 푹 파묻고 초저녁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참 늘어지게 자고 한밤중에 잠이 꼈을 때의 일이었다.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기에 무심코 밖을 내다보니 젊은 사내 하나가 커다란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젊은 아낙네와 함께 저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불현듯 박서방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였다. 잘들 돌아나는구나. 어젯밤에는 박서방이라는 자가 객주집 주인 마누라와 통정을 하더니 오늘 밤에는 어떤 놈이 남의 계집을 꿰어가지고 밤도망을 친단 말인가. 시골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에 김삿갓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다시 잠을 자려 하였다. 그러나 한번 설치고 나니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꾸물거리기만 하고 있노라니까 마침 그때 주인집 대문이 벼랑간 요란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숨가쁜 목소리로 도둑이야! 도둑이다! 모두들 달려나와 도둑을 잡아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손에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풍원 노인이 아닌가. 아니, 그러면 1시간쯤 전에 어깨에 보따리를 둘러매고 계집과 함께 밤도망을 친 놈은 도둑놈이었더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도둑이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이 집 저 집에서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오며 야단 목적이었다. 김삿갓은 그 광경을 보자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만히 있자. 도둑놈은 이미 도망가버린 지가 오랜데 얼음얼음 하다가는 내가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될 게 아닌가. 김삿갓은 순간적으로 그런 겁이 나자 부랴부랴 헛간에서 뛰쳐나왔다.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수제 몸을 피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군자는 위방불입이라는 말이 있다. 김삿갓이 헛간에서 뛰쳐나온 것은 단순히 말썽스러운 일에는 버물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놓고 보니
주위의 분위기가 무섭도록 살벌하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오며 한마디씩 외친다. 어떤 놈이 도둑놈이야? 도둑이 어디로 도망을 갔어? 도둑이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때려 죽일 듯한 형세다. 사태가 그처럼 험악해지고 보니 김삿갓은 싫든 좋든 간에 이제는 시급히 몸을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헛간에 숨어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괜히 뛰쳐나와가지고 일이 복잡하게 되었구나. 김삿갓은 순간적으로 그런 요침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밖으로 나온 이상 헛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얘라 모르겠다. 김삿갓은 삿갓을 깊숙이 눌렀으며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달이 대낮같이 밝아서 몸을 피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